안녕하세요. 황청희 신부의 살리는 이야기 우경 미카엘입니다. 김진영 바울라입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그런 사랑을 듬뿍 주실 황청희 신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의미 있는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게스트로 한정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한정란 베로니카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실까요? 작년 2021년 우리나라 출생 0.82명이에요. 그래서 인구 절벽입니다. 인구 절벽. 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거죠. 네.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아이를 낳지 않고 아이가 없으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은 그 인구 절벽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3 정도인 것 같아요. 현재적으로는 한 4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많은 이제 직장도 점점 신입 채용을 줄이고 있는 그 추세이고, 주변에도 보면은 근데 결혼을 생각하는 친구들, 오래 만난 연인이 있어도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 중에 되게 큰 게 주거 안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런 상태로 새로 시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게 5라고 하면은 그래도 절반 정도는 평균인 거니까 절반 정도는 안정되고 절반 정도는 만족을 할 수 있는 삶이어야 되는데,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미래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생각한다든지 희망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청년들의 그 인터뷰 들으면서 예상은 했는데 참 점수가 참 많이 박합니다. 네, 네. 네, 네. 청년들이 생각한 점수가 너무 낮아서 저는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부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청년들한테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청년들한테 경쟁만 좀 알려줬기 때문에 경쟁을 하는 사회에서는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렇죠. 예, 불안정하고.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좀 더 밝고 행복한 게 나가려고 그러면 경쟁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양보, 협동 이런 개념으로 국가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너무 좀 씁쓸하고 충격적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헬조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냥 그게 말로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예.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예, 가장 큰 문제는 인구 절벽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네.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얘기하고 똑같아. 내가 지금 차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어. 기름이 다 떨어져갖고 이제 그 기름 깜빡깜빡 떨어지는 거 표시등이 나잖아요. 네. 지금 그 상태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네. 아이들은 우리 미래의 기름이에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미래인데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인구 절벽이 딱 떨어지니까 나라가 수도비 돼버리는 거죠. 시동 그래서 꺼지기 직전이에요. 그렇지. 시동 꺼지기 직전에 지금 와 있는데 지금 대통령들 이슈를 보면은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인구 절벽에 대해서 뭐 모든 전 세계가 지금 다 거의 심각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러면은 지금 큰 이슈가 안 되느냐? 얘네들이 투표권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투표권이 있어야지 얘네들한테 신경을 쓰는데 투표권이 없고 태어나지도 않을 아이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큰 이슈를 삼지 않는 게 전 가장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인구 문제 심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저출생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저출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저출산은
여성의 입장에서 아이를 적게 낳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출산에서 여성의 책임을 너무 강조한 맞습니다. 측면이 있는 네, 반면에 저출생은 좀 양성평등의 그렇죠. 관점 그리고 네. 아이의 관점에서 봐서 네. 저출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저출생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생산 인력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생산 인력이 새롭게 공급되지 않는 측면. 네.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 고령화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모두 직격탄을 맞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청년층입니다. 네.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면 지금의 청년층이 노인이 되었을 때 이들을 부양할 인구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고령 인구가 너무 늘어나면은 또 그들에 대한 부양 부담은 고스란히 지금의 청년층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우리나라의 이 인구 문제가 얼마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가 하면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출산화 수를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합계 출산율을 현재의 인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합계 출산율을 대체 출산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체 출산율이 2.01명입니다. 2.1명인데 2.1명은 낳아야만 낳아야지. 예. 10년 후에 20년 후에 지금의 인구 규모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2명 가지고도 안 되네요. 그럼요. 예. 0.1명이 많아야 돼요. 살짝 많아야 돼요. 약간 이제 중간에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2019년 유엔 통계를 보면 전 세계의 평균 합계 출산율이 2.45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엔에 가입한 국가들은 뭐 저개발 국가부터 선진국까지 있기 때문에 선진국 그룹을 따로 떼어서 평균을 내봤더니 그 선진국에는 우리나라가 속합니다. 그 선진국들의 평균은 1.64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느 수준인가 하면 2019년에는 1.01명이었고 1.0명. 그리고 지금은 0.83명, 네. 4명 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비해서도 훨씬 낮고 미국은 1.77명이고 프랑스는 1.85명이거든요. 네. 우리는 지금 계속 인구가 반감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런 상태로 간다면은 아마 뭐 향후 1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사라지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그 결혼과 출산은 어떻습니까? 뭐 대학생들뿐만 아니라요. 모든 청년들이 요즘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부모조차도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 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혼과 출산이 갖는 의미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개인의 욕구를 위한 어떤 개인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이외에 사회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잘 자라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나의 노력, 나의 능력, 또 부모님의 희생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사회의 지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보건, 의료, 교육, 치안 뭐 여러 가지 측면에 사회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인으로 성장할 수 없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된 이후에 그런 사회의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하고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를 흔히 민주시민사회라고 얘기하는데요. 민주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로 시민인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민주시민사회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거든요. 그렇죠. 내 집을 내가 안 지키면 맞아요. 내 집을 내가 가꾸지 않으면 누가 가꿔주고 그래. 누가 지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결혼과 출산이 갖는 사회의 존속과 유지와 계승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의미를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내 나라, 내 집은 내가 지킨다라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청년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 것은 전쟁이 터졌어요. 네. 근데 전쟁터에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이 아기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책임감이 자체 개념이 없어요. 개념. 책임
개념이 없는데 왜 그런 개념이 없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55년서부터 65년까지가 베이비 붐 시대예요. 네. 제가 그 베이비 붐 시대 65년생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반이 초등학교 때 한 반이 65명, 70명까지 있었어요. 네. 70명 한 반에 70명 있었고, 와. 네. 그다음에 중학교에만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그러고 고등학교도 63명 있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내가 정확하게 그 인원을 아는 게 항상 63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학교가 굉장히 명문 고등학교거든요. 굉장히 명문 고등학교였는데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 30대, 40대 요 세대가 제가 보기엔 가장 교육적인 혜택을 비참하게 받은 세대예요. 태어나자마자 공부하기 시작한 아이들이에요. 네. 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태어나자마자 눈을 떴는데 A, B, C, D가 돌아가는 거예요. 저. 그리고 세상은 저 얼마나 산이 아름다워. 저 절개산 얼마나 아름다워. 네. 산을 보려고 그러는데 딱 저 가나다라 마바 차타카를 딱 붙여놓은 거. 세상을 보고 싶어도 하늘을 보고 싶어도 이게 글자에 갇히고 숫자에 갇히고 자란 세대예요. 구름 대신 구름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그 캐리어를 끌고 이 학원 저 학원을 다니면서 밤 10시에 제가 말하는 건 몇 살짜리를 얘기하느냐 하면 6, 7살짜리 초등학생 중학교까지 올라가면 얘네들은 아주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가난한 부모, 가난한 세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자율학습, 학원 이런 게 없었어요. 네. 그래갖고 학교가 오후 3시에 끝나면 무조건 성당에 모여갖고 친구들하고 연극제하고 그 합창 준비하고 협동하는 걸 배웠어요. 양보하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가꾸는 것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눈치를 봤어요. 근데 지금 30대, 40대 아이들은 그런 것도 안 봤어. 이제 돈도 많이 벌었어, 부모가. 네. 그래갖고 학원을 5개, 6개 막 보내. 아이고. 그런데 죽어라 하고 뛰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막상 이제 결혼을 딱 해고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공부만 하고 추억이 하나도 없고 학원, 학교, PC방 이외에는 추억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런 세상을 또 살 건데 그런 걸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지 않고 아무 일이나 하면 사실은 빨리 안정되죠. 아무 일이나 하면은. 우리 생태마을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여기 취직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5년 근무하고 120평짜리 밭이 있고 30평짜리 집 있는 걸 샀어요. 얘는. 5년 동안 그것만 모아갖고. 그러니까 남들 일이 아르바이트하고 저리 아르바이트 할 때 생태마을에 와갖고 아주 꾸준히 일을 하니까 1억 5천짜리 집을 산 거예요. 그리고 걔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렇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삶을 살고 싶은 거야. 아이한테 자신의 삶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야. 그리고 그 양육비도 자신도 없고. 네, 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태어나서부터 계속 행복하게 네. 애들 글자 가르치지 말고 네. 네. 학원 강제로 보내지 말고 초등학교 때는 책상을 없애고 중고등학교 때도 음악 미술을 없앴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음악 미술 수업을 없앤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어떤 고등학교는 체육 시간도 거기는 과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경쟁, 1등 이런 이 제도를 완전히 바꾸면은 아이 낮춰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좋은 나라에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렇지.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랑 놀아줄 때 일부러 져준답니다. 그러니까 더 잘할 줄 알지만 게임에서 져주고 달리기에서 져주고 그래서 잘했다, 네가 최고다라고 키우고 외국의 부모들은 미국 부모들은 아이랑 악착같이 경쟁을 해서 아이를 이긴답니다. 당연히 어른이 이기겠죠. 달리기도 빠르고 게임도 더 잘하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지는 법을 아이가 맞습니다. 배우는데 맞습니다. 우리 예. 부모들은 한 번도 아이한테 지는 법을 맞습니다. 가르치지 예. 않죠. 예. 그러면 아이가 언제 지는 법을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학교에 가서 그렇죠. 사회에 나가서 맞아요. 네. 굉장한 충격이겠죠. 맞는 말씀이. 그래서 거기서 비관을 하고 맞아요. 본인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네. 능력을 다 못 펼치는 그런 그래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좀 어떤 그 사회를 보는 관점부터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바꿔야죠. 예, 예. 네. 그래서 너무 교육에 집착하지 말고 너무 경쟁에 집착하지 말고 네. 좀 살기 좋은 것이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 만족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새롭게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제가 그 보좌 신부 때나 본당 신부 때나 또 이제 이 강의를 다니면서 아이 학원 보내지 말아라. 그냥 지칠 때까지 놔둬라. 그런데 어제도 한 부모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내가 천년성체 준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왔는데 이제 신부님 강론 말씀처럼 학원 안 보내고 공부하라고 얘기 안 하고 아주 지칠 때까지 놀았대. 5년 동안 책 한 번을 안 본 애들이래. 초등학교 때 아예. 그런데 얘네들이 한 애는 서울대 가고 한 애는 홍대 미대를 갔대. 그리고 이제 막내가 5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하더니 지금은 공부를 한대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렇게 축적을 시켜놔야 되는데 이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정신 나간 엄마 아빠들이 애 에너지를 다 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게 이제 행복하지 않으니까 결혼을 했어도 내 아이도 이런 불행한 걸 물려주고 싶지 않다. 네. 그래서 아기를 낳지 않는 거죠. 예. 네. 저의 힘들었던 지난 과거가 필름처럼 지금 여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출생에 대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무래도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아이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맞벌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맞벌이를 포기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수입이 줄어들게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일정 교육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양육비에 대해서 국가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면 이런 신혼 부부들도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부담이 안 되고 좀 더 마음을 편하게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하고 싶은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많은 주변 사람들이 출산을 포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주거 안정 이걸로 시작됐을 때 주거 안정이 어느 정도 돼야 예를 들면 전세 방이라도 있어야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그래도 이제 아이도 낳게 되는데 오히려 결혼을 포기하기 때문에 아이를 포기한다가 맞는 것 같거든요. 결혼을 포기하는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 주거나 이런 어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끼리의 비교가 저는 훨씬 더 출산을 망설이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태에서 애를 놓는다라고 하면은 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내가 낳을 자식은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살았으면 살았지 이것보다 나아지진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회가 청년들한테 희망을 심어주고 있지 못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청년들한테 필요한 거는 내가 열심히 살면은 나도 먹고 살 수 있다 라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무리 뭐 하루 24시간 진짜 뭐 1년에 365일 그렇게 일한다고 해도 한 10년 동안 돈 한 푼 안 써야지 서울에 있는 집 한 채 살 수 있잖아요. 10년도 일해도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서울에 있는 집이 여러 개가 생기고 있다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뭔가를 몰두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개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붕어 한 마리도 지금 나오기 힘든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려면 어떤 정책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신부님께서 건의하고 싶은 정책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가장 확실한 정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답을 어디서 찾았느냐면 캐나다에서 찾았어요. 캐나다 강의를 갔는데 이제 공사를 하면은 정지 뭐 스탑, 고 이런 사인을 하잖아요.
아주 예쁘장한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이 뭐냐 그랬더니 쟤네들이 고등학생인데 임신을 한 아이라는 거예요. 예, 임신을 해갖고 아기를 낳은 아이들이라는 거야. 그럼 걔네들한테 국가가 어떻게 했냐면 직업을 줘요. 그리고 너무너무 놀란 게 한 아이 낳으면은 50만 원, 두 아이 낳으면은 100만 원, 세 아이 낳으면 150만 원, 네 아이 낳으면 200만 원. 그리고 네 아이를 낳으면은 캐나다는 집을 한 채 줘요. 와. 집을 한 채. 며칠 전에도 캐나다에서 이민하다가 온 분하고 뭐 이런 정책 이런저런 나한테 신부님 캐나다는 정말 신부님 말대로 넷을 낳으면 집을 줘요. 아파트를 한 채 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캐나다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 규모를 봤더니 캐나다가 이제 내년에 20조 달러, 우리나라가 19조 달러예요. 비슷한데요? 비슷하죠.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처졌어요 벌써.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처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 됐고 경제력도 정말로 야 20조 달러래 2조 달러입니다. 빵빵한 거죠. 빵빵한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저출생을 막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이번 5월 달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분은 대통령 되자마자 아기 하나이 낳으면은 100만 원으로 양육비를 주는 거예요. 네. 다달이 그냥 선심성으로 지금 선심성으로 애 낳으면 200만 원 주고 또 시에서 200만 원 주고 국가에서 100만 원 주고 이런 선심성 정책이 아니고 그냥 다달이 100만 원씩 줘야 돼. 근데 얘가 둘을 낳았다. 그러면 200만 원을 주는 거야. 다달이 200만 원을 주는 거야. 셋을 낳았다. 다달이 3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네. 넷을 낳았다. 그럼 아파트 한 채 주고 4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기가 여기 지금 우리 도돈니, 마지, 응암니 지금 3개리가 있는데 지금 5년 전에 태어난 애가 쌍둥이가 있어요. 5년 전에. 5년 전에. 그리고 아기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이게 나라가 이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죠. 이게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네네. 그런 3개리에서 그 아이 생활비 200만 원을 못 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얼마든 줄 수 있어요. 네. 우리 엘리사벳 만약에 4명 낳는데 400만 원 다달이 준다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이건 나야 돼 진짜. 당연히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하고 함께하는 그 삶의 기쁨이 생기면은 그렇죠. 사회가 더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없애고 네. 국가는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니까 2조 달러면은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예요. 또 한 가지 더 좋은 팁을 준다면은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밖에서 아이를 낳으면은 한 아이 150만 원 주는 거야. 그 두 아이 300만 원 주는 거예요. 평창에서 나오면 그러면은 이제 평창 같은 이런 도돈리 같은 데는 아예 아기가 안 나오니까 한 명 낳으면 200만 원 주고 두 명 낳으면 400만 원 주고 네. 세 명 낳으면 600만 원 주고 네 명 낳으면 800만 원 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지만은 작년에 27만 명이 태어났어요 우리나라. 네. 그 이제 데드 크로스라고 이제 태어난 아이가 많은 게 아니라 죽는 사람이 태어난 아이가 적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27만 명한테 100만 원씩 주면은 3조가 필요해요. 3조. 근데 우리나라가 1년에 604조고 예. 그리고 다른 기금 어려운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거의 2,00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름이 떨어졌는데 무슨 미래가 없는데 기름부터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시 기반 시설도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네. 그래서 이 국가 그 재정을 이 인구 절벽에다 이제는 투자하지 않으면은 2030년부터는 나라가 수도비 된다는 거예요. 네. 8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이거 꼭 대선 후보가 꼭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뭐 좋죠. 이렇게 양육수당, 출산수당 주면은 참 좋은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조금 더 거시적이고 좀 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좀 더 많은 투자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무상보육시설을 좀 더 늘리고 또 직장보육시설 특히나 이렇게 생태마을 같은 곳에도 이제 직장보육시설이 있다면 우리 엘리자베
엘리자벳이 아이를 낳고 더 안전하게 기를 수 있겠죠. 뭐 그런 이제 시설들을 대폭 확대한다거나 또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 지금 사교육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네. 공교육을 확대하는 그리고 고용에 있어서도 차별받지 않는 학력에 의한 차별을 없애는 뭐 그러한 제도들이 좀 더 이루어진다면 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사실 그 베이비붐이라는 것이 이제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베이비붐 현상인데 이 베이비붐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은 사회적으로 큰 위기가 닥쳤다가 그 위기가 지나가고 사회가 안정되면은 베이비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제 강점기가 지나고 예, 예.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1955년부터 이제 베이비붐이 시작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시각에서 지금의 사회는 실업, 뭐 부동산, 또 환경 문제, 코로나 여러 가지로 전시나 다름없는 맞습니다. 예, 전쟁을 그렇죠. 방불케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안정시키고 사회를 좀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면 뭐 수당이 없더라도 출생률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